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계 윤석열 다음으로 많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한편 극우 세력의 준동을 방치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내란 특검법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노름을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뿐더러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면회 가야죠. 저는 구치소 면담은 저는 다음 주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분들하고 같이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분들이 갔다 왔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당 원내 지도부 의원들이 이제 방문할 거다. 화요일, 목요일은 헌재 탄핵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수, 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탄핵 정국 속 정치권 분위기 두 분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래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이제 패널이었던 강전의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제가 이제 처음에 물어봤어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과 정광훈 측은 어떤 관계냐, 같은 관계냐, 다른 관계냐. 이제 좀 모호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광훈 측하고는 좀 너무 거기는 약간 강한 보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면회를 가는 거를 권성동 원내대변인은 이제 당 차원에서 막 가자. 막 지도부 다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친분 있는 분들 개별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면회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광훈 측은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끄집어내자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좀 빼내는 쪽에 가 있고 박창환 교수가 볼 때는 제가 앞서 처음에 그 강전의 대변인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정광훈 당에 과연 차별성이 있느냐 굉장히 그 경계가 모호하고요. 사실상 탄핵이라든지 계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행동의 차이,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 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말에 있어서 끄집어내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느냐, 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최근에 국민의힘의 우경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정광훈 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이 저는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국민의힘 내부의 특징 아니냐. 특히나 이번에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예비 주자들 들어가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예를 들어 아직 탄핵이 되지 결정도 안 됐는데, 파면이 결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이 옥중 정치를 갖다가
하명을 받아서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끄집어내자는 사람이나 그 안에 있는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나 과연 국민들 눈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당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면회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뭐 면회를 당 지도부가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좀 읽혔잖아요. 그거는 정강훈 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또 일부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중에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은 구치소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또 성명도 발표하고 원외위원장들 모아서 농성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국민 눈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면은 예.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안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은 정강훈 당과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모양새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설 민심을 다들 이제 듣고 오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듣고 오신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또한 어떤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대통령과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다음에 혹시나 있게 될 대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중도 표심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온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국민의힘이 하나의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수렴돼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포용하고 가야 될지. 원래 건강한 민주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은 다툴 수 없는 문제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일은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앞으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예. 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구받아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연착륙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뭔가 상처받아 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을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점점 더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고 보수 정당으로 사는 길이고 다음 대선에서도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송 전 대변인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요.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그런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바는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의회의 모든 일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2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회 독재처럼 예. 되는 상황을 막고 오히려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까지 한쪽에 쏠리는 상황을 막아달라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즉 그런 바람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라도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길을 가야죠. 근데 지금 설 민심 여론조사를 보면 각 방송사도 그렇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송 전 대변인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더 대통령을 끌어안고 포용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압도적인 분위기 아닌가. 지금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죠. 우리 MBN에서 그래픽이 준비가 됐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여론조사들을 보수, 중도, 진보 각자의 이념 성향을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중도층에서의 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또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무당층이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또 탄핵 심판에 대한 바람직한 결론이 어떻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이 계엄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만 현재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예.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여론조사 문항에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가장 입장이 일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여론조사에서 응답함으로써 본인의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예. 그분들도 매우 이성적인 선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맞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머리 받으십시오. 특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에서 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어디? 나중에 내가 나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또 뭐 그 구속되셔갖고서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여기에 갔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공백을 좀 극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내란 국면을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장관도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과연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날 친문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 사당화, 일극체제 이런 민주당에서는 다소 좀 금기시되는 말들까지 이제 써가면서 굉장히 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기적으로 지금 아니면 숟가락 얹기가 힘들죠. 비명계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 2달 안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파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예를 들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가면 사실상 이미 경선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침 이제 설 연휴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향후 올해 정치 일정 특히나 대통령의 파면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된다면 대선은 언제 치러질지 누구로 할지 여기에 온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명계로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였다. 뭐 저 그런 점에서 비명계가 본인들의 입장을 내는 거는 뭐 저 시기적으로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시기였다라고 봅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이것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울림이나 영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표현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오히려 반감만 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요. 예를 들어 지난 공천 과정에서 상처받고 그런 분들에게 사과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면이 앞서도 뭐 화면에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폭력 난동 사태를 거쳤습니다. 또 지난 연휴 기간 내내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층으로부터 맹공을 받았어요. 뭐 가족, 친지, 과거 SNS까지 뒤져가면서 너 민주당과 한편이지 뭐 이러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뭐 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포용과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그 극단적인 진영 논리 속에서 민주당 뒤통수 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비명계의 이번 그 단결된 목소리, 커다란 민주당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과연 민주당 지지층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까? 그들의 지지율을 올리거나 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 또 그런 점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어쨌든 대선의 시계를 놓고 보면 사실 적당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발언이 나온 시기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 전날 나왔단 말이에요. 혹시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얘기들 4가지 요구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은 아니었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너무 좀 개파의 수장 정도로 보는 시각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본인도 탄핵이라는 시기를 거쳐서 대선을 치렀던 분이에요. 물론 그 당시 탄핵의 국가적인 혼란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뭐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그렇더라도 나라 전체를 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어떤 그 첨예한 진영 갈등,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공격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도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포용과 통합을 얘기하고 또 당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나 그리고 뭡니까? 김부겸 전 총리 역할 뭐 이런 것들은 뭐 대선에서 저는 뭐 당연히 역할이 부여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콕 집어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랑 뭔가 이렇게 서로 입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애정, 관심 이런 차원의 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뭐 그건 좀 낮게 봤다 이렇게 평가하고 근데 있습니다. 박창한 교수님이 이제 뭐 민주당의 대변인은 아니시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이제 옹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편하게 평론할 수 있는데 좀 말씀드리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니 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통합과 이렇게 포용을 얘기했다면 아니 왜 그걸 수용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주장대로 뭐 선거 과정에서 아니면 그동안 당 뭐 리더십 관련돼서 내가 상처 줬던 분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당신들 포용하겠다. 이 말 왜 못합니까? 뭐 흑묘 백묘론 얘기도 하고 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이제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시는 분이 왜 개파 색깔 없애고 내가 다 포용하겠다. 그거대로 하면서 뭐 서부지법 비판하건 뭐 국민의힘 뭐 저 헌재 재판관들 공격하는 거 비판하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포용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포용을 안 하고선 그것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기본 시리즈 그거를 갖다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우클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포용과 성장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뭐 대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지금 국가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즉 개파를 아우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일부로 개파 통합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지난 총선에 있었던 공천 갈등 이 부분을 아우르는 게 먼저냐 아니면 지금 중도 확장성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좀 봅니다. 내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특히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한 정책이나 민주당의 방향을 갖다가 큰 틀에서 잡는 게 중요한 시기다. 그런 점에서 개파 갈등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개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거기에 몰두한다? 제쳐놓을 필요 없고 동시에 하면 되죠. 뭐 동시에 못합니까? 포용, 당내 여러 개파들 포용하면서 동시에 중도 확장하고 이게 동시에 못합니까? 이게?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건 나중에 하고 어느 걸 급하게 해야 되고 이런 순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사태는 전무후무한 사태예요. 지금 시기는 엄중하다. 그렇죠. 엄중하니까 이 이 엄중한 시기 속에서 시기에 대통령이 지금 뭐 수사도 거부하고 그리고 법원까지 공격받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작년 있었던 그 공천 갈등 얘기하면서 뭐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과연 들어올까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게 앞서 이제 우리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설 민심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설 민심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살려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표를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개엄한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도 싫다라고 하는 게 설민심에서 드러났으니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나오지 말고 재판 열심히 받는 게 당을 살리는 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일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런 문항이 아예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응답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건설적인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또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PC주의, 선민의식, 잘난 척 이런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다음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쓴소리를 민주당 내에서 새겨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융단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도 봤지만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던 분 예. 아닙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사실상 김경수 전 지사를 겨냥해서 드루킹 사건으로 감옥도 갔다 오신 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김준혁 의원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다. 최민희 의원 민주당과 나라를 이렇게 이끌 거야 이것부터 얘기하고 정직하게 시작해라 이렇게 예. 뭐 일가를 하기도 하고 네. 양문석 의원 평기풍파를 일으켜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느냐. 강득구 의원 민주당과 당대표에 칼 꽂는 말은 상대방에게 먹잇감을 주는 행위다.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마 당의 미래를 염려하는 쓴소리는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국가적인 혼란을 극복할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 말고 과연 준비된 리더가 있다면 저는 뭐 당연히 민주당 당원들도 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만한 그거는 여당까지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그 설 연휴의 공중파 여론조사들을 보면 다수의 후보들을 놓고 했을 때 압도적 지지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어요. 물론 그 압도적 지지가 50%를 못 넘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상황 속에서 왜 이거밖에 못 받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지난 탄핵 이후 그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가 41%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후보가 나온다면 다수 후보가 나온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로 나올 경우 그 정도 이상은 득표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압도적인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여든 야든 있다면 국민들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만큼 지금의 그 어떤 국민들의 안정의 요구는 굉장히 크다. 근데 그 고만고만한 후보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높은 지지율과 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혼란을 극복할 만한 인물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로의 쏠림 현상이 참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론이 여전히 유효한 걸로 판단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말고 이재명 대표도 포함해서 뭐 김부겸, 김동연, 뭐 김경수 이분들을 여당의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뭐 홍준표, 한동훈 등등과 이렇게 매칭 시켜가지고 정말 이재명 대표 말고는 민주당에 대안이 없는 것이 이제 박찬환 교수님 말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봤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흐르는 데 대해서 약간 좀 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조기 대선 정치권에서 민당이 계속 조기 대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장구 치면 당연히 헌재 보고 빨리 탄핵 인용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지금은 조기 대선 운운할 때가 아니다. 아직 탄핵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대선 얘기 꺼내는 건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집권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것이돼요. 어떤 방향이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우려는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외부에서 민간 업체들이 조사하는 것을 공당이 무슨 수로 맡겠습니까? 민주당처럼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무슨 당내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고 또 현장조사 명목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을 방문해서 사실상 압력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당시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 사실 그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키가 안 크면은요. 그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이런 걸 챙겨봐야 되는데 예. 줄자 탓을 하겠다고 한 것이 그때 민주당의 태도였어요.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키를 안 재도요. 예. 학교에 가면 아이들끼리 서로 다 등을 대고 키를 재봅니다. 예.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서 만약에 대선 주자들이 움직이면 또 너무 시기가 늦은 건 아닌가. 과거 이제 2017년 사례를 보면요.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조기에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중에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15일에 출마 선언을 했던 이인재 전 경기지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정작 경선에서는 3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서울로 집을 옮길 수도 있다. 그다음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대구시장 자격으로 가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가장 먼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은 여론의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 당시의 상황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일종의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 많은 분들이 또 현명하게 그 템포를 조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혹시 이런 조기 대선 분위기가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예. 본인들께서 그렇게 계속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사회가 신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헌재 탄핵 심판 결과, 그러니까 최종 선고 그리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는데 타임 스케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 내부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정리되지 않겠느냐. 3월 중순에 그러니까 대통령 네, 선고가 나올 거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예. 3월 초중순 정도면은 나올 거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도 그쯤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새로운 사건 배당을 갖다가 한 달 동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3월 중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에서 3월 말경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1, 2주 상간에 두 개의 결정이 다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1심에서의 그런 중죄가 예. 원래 예상했던 대로 뭐 벌금형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1심에서의 그런 그 중죄가 그대로 만약에 유죄가 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부분은 고심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공판 준비기를 시작으로 재판도 시작이 되는 고무렵인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2월 말 3월 초 중순 고무렵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가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등장을 하나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던데요. 2월 말 3월 초 얘기하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고 예. 현재까지는 어떤 확정된 일정이나 의사결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은 언제 어디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한다고 확고하게 믿고 계시는군요. 늘 그렇게 얘기해왔고 아니 저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예. 아니라 지금 현재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누구나 다 예.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는 마음가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등판 이른바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예.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호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호명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적어도 최후순위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정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더 떨어지진 않는다. 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호명에 어떠한 소명이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그 위헌 위법성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인식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비상계엄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의 정치 국면에서 새로운 소명을 다시 부여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호명과 소명에 대해서 본인이 사명감, 즉 사명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확인이 되면은 한 전 대표가 등판을 하지 않을까. 즉 호명, 소명, 사명 이 예.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그렇게 3월 초 중순에 나오게 되면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려서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제2의 제3의 인물들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런 분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주목받지 않겠어요? 일부 그 대선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예. 본격화되고 또 파면이 결정되면 바로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야당 지지층 내부에서 그분들이 그 소위 기간이 짧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선까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될 텐데 그 짧은 기간 내에 당내 경선이든 또는 바깥에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볼 만한 예를 들어 전국적인 어떤 지지율이 10% 이상 되는 그런 그 지지율을 갖다가 나타낼 후보가 과연 있겠느냐. 근데 이 지점은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위기이기도 해요. 민주당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체할 후보군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약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주자가 움직이든 간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른 후보 또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2심에서 안 좋게 나와도 그 지지층의 마음은 안 바뀐다 이런 쉽게 뜻이죠. 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입증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다른 그 대선 주자로 불리울 만한 분들의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입증된 게 별로 없어요, 리더십. 그런 점이 지금 이재명 1극 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